그 지금 트럼프 이제 이게 출범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정말 그 트럼프가 농담으로 혼란을 물어보니까 예. 저 대한민국 보라고 사우스 코리아 보라고 그런 농담을 했다는데 할 말 없네요. 정말 할 말 없는데 그 또 기자 간담회에서는 북한을 또 핵 보유국으로 예, 예. 그런 표현도 쓰고 예. 이거 이 트럼프 2기 시대의 이게 뭐 그래도 기르면은 5년밖에 못 갈 거니까 예. 뭐 그게 하나 위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계는 굉장히 요동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저는 이게 4년으로 끝날지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죠. 아 트럼프가요? 예, 예. 왜냐하면은 아니 뭐 트럼프 본인이 뭐 4년을 더 하겠다 뭐 꼭 이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요. 아, 예. 그 얘기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미국 헌정사상 처음 있었던 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4년 하고 다 비었다가 다시 4년 하니까. 네. 그러니까 헌법의 규정상으로는 명확하게 요 4년 하고 끝내야 되는데 네. 트럼프라는 인물이 워낙 예측 불허고 여러 규정을 다 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 트럼프가 설령 4년만 하고 나간다 하더라도요. 지금 부통령 하고 있는 벤스라든가 네. 이 젊은 트럼피즘 그룹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 트럼피즘 그룹이 그러니까 미국 공화당 내에서 어떤 소수 세력이나 이런 게 아니고 지금 굉장히 큰 주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전통적인 공화당이라고 하는 건 거의 소멸하다시피 했다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개인이 4년 후에 사라진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표방했었던 어떤 노선 같은 것들이 금방 미국에서 사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조금 거하게 본 거는 어쨌든 세계 산업의 진보나 전체적인 그 흐름을 주도했던 네. 이 예를 들면 아마존이라든지 페이북이라든지 페이스북에 이게 이분들이 전부 다 예. 이 기순했다 트럼프한테 예, 예. 이런 보도들이 막 예, 나왔거든요. 예, 예. 이분들이 그 전에는 굉장히 트럼프에 대해서 비판적이었고 그렇죠. 예, 그걸 예. 했었는데 친민주당이었죠. 예. 자기들이 그냥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그랬다고만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그랬다는 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예, 그거는, 그런데 그 회사의 이익을 위하는데 왜 그 전까지는 엊그제까지는 민주당이랑 친하다가 예. 지금까지 트럼프로 넘어갔느냐? 그건 뭐 여러 적이 있겠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은 그 제가 그냥 혼자 이름으로 메가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네. 기술 혁신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요, 그 한 기업 자체에서 투자하고 기획해서 할 수 있는 종류의 혁신을 훌쩍 넘어서는 종류의 혁신들을 필요로 하게 돼요. 어떤 한계를 넘어서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자율주행의 성능을 가진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거는 어떤 기업에서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설령 그게 된다 하더라도 어떤 도시의 교통 이 신호등 시스템을 다 바꾼다든가, 아 예. 자율차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어떤 문제는 이거는 개별 기업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사회 전체가 바뀌어줘야 되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맞으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처음에 그냥 SNS 2007년인가요? 2004년인가요? 하여튼 그때 그냥 SNS로 출발했을 적에는 이걸 메가 프로젝트는 아니었었어요. 그냥 사람들 내려받아 갖고 자기 사진 올리고 이름 올리고 그렇죠. 하는 거니까 이건 뭐 무슨 메가 프로젝트입니까? 근데 가령 지금처럼 뭐 메타버스를 만들어 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겠다라든가 등등 지금 이 빅테크들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이미 한 기업이 할 수 있는 범위를 훌쩍 넘어선 것들이에요. 제가 부르는 그 메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거는 국가가 규제라든가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아주 혼연일체가 돼서 밀어주지 않으면 순탄한 사업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제일 절정에 있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일론 머스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을 뚫어가지고서 뭐 LA랑 뉴욕을 연결하겠다라든가, 뭐 화성을 뭐 나사 돈을 털어가지고 화성을 가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메가 프로젝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빅테크들이 그 어제까지의 빅테크들하고 다르게 지금 AI라든가 다른 어떤 높은 기술의 차원을 이용해서 굉장히 큰 규모의 프로젝트들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국가와의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단계가 됐고 그게 이제 트럼프 정권의 성격이 되지 않겠느냐. 빅테크와 이 국가의 아주 긴밀한 유착이라는 것. 어쨌든 기존의 세계적인 그 질서 자체도 그냥 뭐 무시하고 그 무시하는 것이 또 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런 분위기도 되잖아요. 예. 그 캐나다의 트럼프가 25% 관세 부과하겠다. 예. 그럼 뭐라 하니까 51번째 주로 들어온다. 그 내기 어려우면은. 그리고 뭐 그린란드나 파나마나 그린란드 우리가 그러면 사겠다. 이거는 기존에서 도저히 이해하고 용납할 수 없는 건데 예. 이게 뭔가 지금 이루어질 일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예. 이 옛날에 같으면 이거 제국주의라고 이게 난리 날 예. 일인데 예. 이건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걸 갖다가 이제 트럼프라고 하는 예측 불허 인물의 그 일탈 행동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죠. 실제로 그런 면들도 있을 거고 그렇긴 한데 저는 그렇게 보는 편은 아니고 그 트럼프뿐만 아니고 트럼프가를 지지하는 세력이 가지고 있는 미국의 국제 정치 노선이 있거든요. 더 이상 미국은 어떤 제국 질서를 떠받치는 그런 경찰이나 행정관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약간 그게 고립주의 노선 아니냐 했는데 지금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고립주의 노선도 아니죠. 네. 고립주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그냥 그 넓은 미국 대륙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그냥 자족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얘기는 그냥 미국 안으로 고립하겠다라기보다도 세계 지도를 갖다가 그냥 미국의 이익이 관철되고 미국이 부담을 지지 않는 방식으로 그냥 크게 재편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고립주의하고도 또 다르고 그렇죠. 어떤 분은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제 시오도르 루즈벨트라고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제 그 삼촌이 있어요. 그 옛날 루즈벨트 같은 노선 그러니까 그 필리핀을 침공했었던 그 저 대통령이었는데 그 19세기 말쯤의 노선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전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 역할을 하지도 않겠지만 그렇다고 고립주의 역할을 하지도 않겠다. 그냥 미국의 이익이 되면은 뭐 전 세계 질서 전체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미국한테 이익이 되는 식으로 새롭게 그냥 판을 짜겠다. 뭐 그 그린랜드니 뭐 파나마 운하니 뭐 그런 과정에서 나온 뭐 발상이겠죠. 자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지금 우리가 바이든 시절에 IRA 때문에 미국의 투자를 4대 그룹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네. 뭐 그런 거 다 지금 무시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무시하고 돈이 확 깎였더라고요. 전에 그 삼성이 한 9조 정도 나라 그 IRA로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더니 한 7조로 그냥 줄어가지고 그 액수가 날라고 그랬더라고요. 여기서 한국이 크게 뭐라 그럴까 좀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되죠. 왜 그러냐면은 한국이라고 하는 게 그 미국 질서에서 미국이 그 국제적인 경찰 역할을 하는 데 있어 갖고 굉장히 중요한 기지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래서 냉전 시대에는 이제 쇼 윈도우라고 하는 말도 썼었는데 공산주의 진영을 향해서 자본주의 진영이 우월하다, 성공적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쇼 윈도우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사우스 코리아. 예, 사우스 코리아다. 그래서 그 성공적인 산업화가 되도록 계속 경제를 밀어줄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있었다. 등등 했고 그거는 냉전이 끝난 다음에도 비슷한 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국이라고 하는 위치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적인 질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거기서 한국이 상대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우린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이점이 사라지게 되죠. 전형적인 게 어떤 거냐면은 지금 트럼프는 윤석열이 됐든 이재명이 됐든 남한의 지도자보다는 김정은에 훨씬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이랑 얘기 잘해가지고 핵 문제건 뭐건 김정은하고 알아서 풀려고 하지
남한 정부를 꼭 끼고서 뭘 풀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예. 그럼 우리로서는 소외되는 그 입장에 서게 되는 거죠. 트럼프 구상에서. 지난번에 그 하노이 뉴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공화당 내에서 좀 정통적인 금방 말씀하신 네. 그 세계 이렇게 경찰 그거로서 예를 들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거기에서 네. 이 남한의 역할 네. 이걸 중시했던 사람들이 그나마 예, 예. 제어를 했다면은 예, 예. 이제 그 사람들 전부 다 회척했잖아요. 예, 지금.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전개될지가 그렇죠. 그야말로 그냥 김정은하고 바로 딜을 해가지고서 뭔가를 일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 그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질 적에 남한 정부가 트럼프 정권에 어느 정도의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발언권의 근거가 뭐가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없죠. 그야말로 거기서 요구할 거는 그래 그럼 남한 정권은 우리한테 돈 얼마나 내놓을 건데 그냥 아주 무식하게 이렇게 나오게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예. 그 주한미군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전략적 단위로 안 볼 거잖아요. 그렇게 글쎄요. 그런데 저는 주한미군은 중국의 역적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주한미군을 그 진짜로 빼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단 근데 주한미군이 지금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데 있어서의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폭 수정하려고 하겠죠. 트럼프가. 중국에 맞서는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들겠고 뭐 여기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트럼프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접근할 만한 어떤 뭐랄까 지렛대라고 할까 이게 좀 마땅치가 않은 상황은 맞아요. 그러니까 여야 모두 뭐 어떤 때는 민주당 있는 분들이 트럼프가 됐으면 좋겠다. 왜 남북 관계의 변화라든지 예. 예를 들면 뭐 평화 협정 이런 부분들이 가능성을 보고 이런 이야기도 한 사람 있는 반면에 예. 오히려 어쨌든 간에 그 국민의 힘에서는 예. 트럼프는 어쨌든 간에 자기들 예. 노선하고 어쨌든 괴를 같이 한다. 예, 예. 이렇게 이제 또 지지하고 예. 있는데 실제로 보면 두 당 모두 다 예.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예, 예. 답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럴 그리고 것 라인도 예, 예. 네트워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이번에도 정용진 그 신세계장 라인 위에는 예, 예. 그것도 뭐 둘째 아들인가 뭐 이렇게 해서 한 거지. 예. 나머지 거의 라인이 가동 안 된 모양이더라고요. 의외네요. 아니 저는 그런 낙관론에 대해서 좀 저거 한 게 이 가령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잘 지내면은 남한한테 좋은 거 아니냐. 이번에 뉴클리어 파워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냥 핵보유국이라고 하는 거를 어쨌든 워딩으로 그냥 인정을 해버린 건데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이게 한반도 비핵화를 하려고 했었던 그 노력은 굉장히 지금 물거품에도 굉장한 타격을 받게 되는 거고 벌써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될 경우에는 남한이 취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하는 것도 자체 핵무장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잘 지낼 것이다라고 하는 걸 계기로 그냥 낙관론의 입장을 피는 눈에 대해서 저는 조금 뭐라 그럴까 이게 조심스러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불확실성이 커진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크다 요 정도로 준비를 해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럴 때 이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오늘 전반적인 정치, 경제 그리고 이 미국과의 관계 쭉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아까 말한 그런 이 양당 이게 그 적대적인 양당의 그 공생 어떤 사람은 기생이라고도 표현하던데 그것이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라치기 됨에 따라서 우리가 경제 위기도 그렇고 이런 남북 관계도 그렇고 뭔가 국민이 함께 이것을 풀어보려고 하는 것은 그냥 이게 메시지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를 들면 박정희 시장이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그 정파의 그냥 주장 이런 식으로 취급되는 분위기거든요. 이게 금방 말씀하신 우리나라 경제가 살 길 중에서 산업연방제를 바라봐야 된다. 이게 전혀 이렇게 이 공론화되고 이것이 이렇게 그거를
공유를 못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거는 어떻게 지금 예. 우리 소장님 입장에서는 민주주의에서의 리더한테 요구되는 덕목은 굉장히 많아요. 예. 많은데 아마 다른 종류의 정치 체제하고 다르게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독특하게 제일 중요하게 요구되는 덕목일 겁니다. 뭐냐면은 커뮤니케이터, 그러니까 의사소통자로서의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군주제에서의 왕은 그럴 필요 없어요. 왕은 결단력 있게 그냥 퍽퍽 일을 해나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귀족정이나 과두정에서의 지도자들은 자기들끼리 합의를 잘 만들어서 원만하게 그걸 진행하면 그만인데, 민주정의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도 정책 의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줘야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가질 수 있도록 의견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또 형성된 의견을 여러 사람들하고 서로 소통하게 만들어 가지고 합의를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른 종류의 정치 체제 엘리트들한테는 없어도 되는 덕목인데 민주정에는 꼭 있어야 되는 덕목인 거죠. 20세기에 그 스웨덴의 엘빈 한슨이라고 하는 수상이 있었는데 일자무식이었던 사람인데 학교를 전혀 나오지 못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능력이 있었다고 그래요. 누가 얘기를 하면은 발언하는 사람보다 더 잘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더 빨리 더 잘 파악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손상을 입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지금 위기를 안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민주적인 리더십을 회복할 적에 그러면은 그 지도자가 갖춰야 될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외교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산업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똑똑한 사람 몇 사람 모아가지고 그냥 팍팍 해버리고 이렇게로만 끝나지 말고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사람들한테 왜 우리 지금 이런 거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좀 지켜봐 주시고 같이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리더십이 요번에 제일 중요한 덕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더욱이는 이 시점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홍기빈 소장님을 위해서 모시고 이 귀한 고견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